이진숙 이분은 본인이 지방선거 나가시는데 뭐 몸값 키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숙 저희는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있다. 제발 좀 이진숙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윤호중 장관은 사퇴하셔도 일단은 의원이에요. 내가 복구까지는 책임을 지고 네, 책임을 네, 지고 사퇴를 하겠다라든가. 아니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어땠어요, 이상민? 어땠어요? 그럼 그때 친한 게 그럼 이상민이라도 그만두라고 했었어야지.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말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그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이걸 과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과실로 봐야 되냐. 인재 취임한 지 2달 된. 무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국가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거 쓰시는 것과 지금 불난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지칭하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네. 저는 좋겠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저는 사실 이번 뉴스 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마침 또 대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국가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됐는데 뭐 상당히 지금 복구는 좀 된 것 같습니다만 혹시 앞으로도 또 뭐 분실된 소실된 데이터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점검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백업이 아마 당연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여라도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관리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잘 확인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2번 연속 이재명과 정청래 지도부에서 부대변인을 맡게 된 강성필입니다. 2연속 네. 매우 이례적인가요 혹시? 아주 이례적이죠. 다음 분 진행하시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인증 패널 다시 복귀했습니다. 미인증 채널 네, 박상수 반갑습니다. 전 대변인님. 제가 강성필 대변인이랑 네. 다른 방송에서 한번 그 다음 날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네. 저보고 형 잘렸던데요. 첫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내가 그래서 아니다 이번 주만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번 주만. 네, 지난주. 아니 우리가 지금 김성열 최고랑 우리가 물밑에서 엄청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분장하는 내내 지금 우리가 자신의 아니었으면 못 돌아왔어. 공을 인증도 못 받은 인정해달라고 자가. 참고로 두 분은 오히려 좋아했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방송 보니까 뭐 아주 네, 신났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강조해드렸고요.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요거부터 좀 전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전자정부의 심장입니다. 이제 국정자원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지난 26일에 발생한 아주 큰 화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의 전산망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이트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평일이고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서류 뗄 것도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총 647개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복구율이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백업 데이터 옮기는 것도 이제 대구에 있는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한 최소 2주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해서 뭐 최소 2주고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좀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마 뭐 정부24라든지 무인 민원 발급기 네. 그리고 우체국 택배 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생활에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우체국은 일단 네. 일부는 좀 복구가 됐어요. 네. 어쨌든 우리 요새 송장 이런 것도 다 전산화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해외로 EMS 보내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대장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수억 원 거래가 오가는데 이제 뭐 대지권 등록부 뭐 이런 것도 조금 차질이 있어서 네. 그런 데서 좀 아마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태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저도 좀
아,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네. 인사청문회 대상만 아니지. 근데 우리 국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예. 그런 거 다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예. 국회가 이제 국정감사 준비로 한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정감사 할 때 이제 자료 요구가 핵심이거든요. 거기에도 영향 많이 그러네요. 주나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얼마만큼 자기 피감기감의 자료 요구를 잘해서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원하는 자료를 얼마만큼 받아내느냐가 국정감사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감기관은 신났죠. 예, 자료 안 줘도 된다 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 이제- 우리 공무원들 네. 너무 그 폄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네. 제가 아는 그 대외 협력관들이 저한테 이제 증언을 해준 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당연히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네. 업무에 약간 손을 놓고 있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그러면 이제 수기로 전화해서 받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과거에 시청 다닐 때 이 그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예? 시청 이- 다녔어요? 네, 제가 2011년도에 광주광역시청 아, 그래요? 네, 대변인실 주무관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관리예요. 데이터 관리.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국가 정보 관련하고 시청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 시청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시청 아래 산하 기관들이 뭐 한 3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들이 예산이 부족해요. 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서버나 이런 것들을 다 시청에서 시청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가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네. 국가의 문서가 보통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PDF 파일로 쉽게 말해서 디지털화를 작업을 했어요. 전자정부. 네. 네. 근데 전자정부는 그 다음이고. 아, 그래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스텝이 말씀하신 전자정부처럼 돼가지고 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다른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또 일부 필요한 것은 민간에게 개방도 해주고 그게 이제 뭐 등본 초본도 떼어주는 이런 겁니다. 네, 편해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안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이제 서버를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2개, 3개까지도 늘려야 된다. 한 게 이제 2010년도 이제 초반인 거예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 이쪽을. 제 업무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보안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바이러스 침투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이게 이제 한 단계 또 고도화되어야 된다. 뭐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서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면 집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이 보안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못하고 다 사무실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가서는 안 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금 클라우드 형식으로 바꾸고 네, 또 네, 문제는 네. 뭐냐면 이것을 대전에 있으면 네. 지금도 대구와 광주 분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저장하다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네. 마비가 되니까 이것을 1분원, 2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사고 나면 2분원, 3분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윤석열 정부 때 하다가 멈춰진 거예요. 왜 멈췄냐? 그때 이제 긴축 재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먹통 상황이 더 네. 좀 심각해졌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과실 체계는 사실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가 같이 좀 이어진 측면이 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불이 난 거는 이번 정부에서 불이 났고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망 마비됐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만둬야 된다고 사퇴시키거나 뭐 자르라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실천하시면 돼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건 진짜 너무 큰 지금 마비 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어차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만두셔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저기 하실 거 없고 그냥 이제
대통령 유엔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책임을 지시고 사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윤호중 장관이 뭘 잘못해서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최고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시대적 어떤 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죠 저희가. 근데 그 거부 처분이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그 3,500억 불의 그 투자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환수할 생각이라던가 정보공개 청구하셨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통상조약법이라고. 근데 이 법도 또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참 진짜 민주당은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드셔서. 잘하시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웬만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부 처분을 되게 빨리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거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 거부 처분 취소송을 내일 모레 저희가 내일이군요. 내일 제가 이제 우재준 의원이랑 같이 할 건데, 거부 처분 취소송을 하려면 거부 처분을 떼서 소장에 붙여서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4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은 미리 떼놔가지고 지금 그걸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2명이 이걸 미리 못 떼놨어. 근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정보공개 포탈이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몇 분을 잡아먹은 거야? 어떻게 돌아오시는지 취소송 못 한다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잠깐. 알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고 원인이 뭐냐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 리튬 배터리 자체가 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1년째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서버랑 이 배터리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옮기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거기서 그 해체 작업하는데 전동 드라이버를 써서 뭐 스파크가 튀어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 작업은 뭐 아르바이트생이 했는데 뭐 안전 교육은 제대로 된 거니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것들은 다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2022년에 국정자원에서 직접 밝혔어요. 실시간 백업 자료로 3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화 작업에 미흡함이 있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 그냥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책임을 지금 야당에서는 윤호중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민주당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2년 10월 달에 카톡 모통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중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그러면 23년도에 발표했으면 23년도에 24년도에 예산을 태웠어야죠. 근데 안 태웠어요. 그리고 또 24년도에 25년 예산 짜잖아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근데 이때도 예산을 안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과실로 봐야 되냐. 이제 취임한 지 2달 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납득하실 거라고 보고, 이 이후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경질해야죠. 저도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앞에 서론들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다들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정치 사안 아니에요. 정치 사안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게 온라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약간 이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조선왕조에 따지면 실록을 보관하는 있는 곳에 사고가 난 거고,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행안부에 그냥 불이 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났는지, 그리고 이걸 왜 대비를 못 했는지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거 왜 났습니까?
이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리튬 배터리랑 서버랑 너무 가까이 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더 조심했어야만 하죠. 근데 리튬 배터리가 왜 화재가 나는지는 사실 아직도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미러링, 그러니까 지리적 이중환을 통해서 여기가 불이 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놨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작업한 이 자료들을 백업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먹통이 돼도 다음 세컨드 서버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끔 최소한 두 번째는 해놨어야 되는 거죠. 세컨드 패스는 해놨어야 돼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원래는 하기로 했어요. 지금 광주에다가 그래가지고 지리적 이중화를 통해서 대전에 문제가 생겨도 광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 좀 중단이 됐던 것도 맞아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랬다라고 넘어가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되시자마자 13조 원 현금 살포하시면서 그렇게 할 거면은 아 그래요 반박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소비 쿠폰으로 할게요. 소비 쿠폰 그렇게 하면서 추경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때 이거를 같이 넣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너무 간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무를 심는데 가장 적기는 20년 전이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우리가 이 심각성을 따지고 지리적 이중화에 많은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 지난번 카톡 먹통 사태 때 네. 사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의무로 너네 이중화를 해야 된다. 여기가 네. 사고가 나도 다른 데가 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사기업들은 이미 의무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게 질타했는데 예. 막상 정부 기관에서는 좀 미흡. 그렇죠. 근데 정부 기관은 이유가 있긴 해요. 그 카톡이나 이런 데들은 바깥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데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네. 정부는 그거 외국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가상 클라우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폐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여야가 합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빨리 세우고 이 매몰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 디지털 정부로 갈 거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부터 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거를 가상 클라우드를 쓰는데 외국 거를 못 쓴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오케스트로나 이런 데가 지금 유니콘으로 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도 이용해서 당장이라도 지리적 이중화를 빨리 해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이야기다. 네,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책임은 져야죠. 근데 다 좋았는데 그 예. 비유가 다른 거였으면 어땠을까는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어떤 거요? 나무 심는 비유 말고 네, 다른 비유가 어땠을까는. 근데 꽃 심은 거 아니에요? 매화꽃? 그거 나무 꽃나무. 아니었어? 나무예요? 꽃나무.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해. 아 근데 갑자기 이건 떠오르네.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 보안에 대한 좀 공포심이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있어요. 인식 변화도 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국민들이 불편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수십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 거래도 지금 원활하게 되지도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것이 글쎄요 민주당이 그렇게 치면 예전에 뭐 그룹 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29번씩 탄핵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호중 장관은 사퇴하셔도 의원이에요. 네, 일단은 저 복구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내가 예, 복구까지는 책임을 지고 네, 책임을 네, 지고 네. 사퇴를 하겠다라던가. 그럼 그런 복구하는 모습은 동안 국민 여론 좀 들어보고 근데 대신에 국민의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어땠어요 이상민? 어땠어요? 그럼 그때 친한 게 그럼 이상민이라도 그만두라고 했었어야지.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말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그때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인재 취임한 지 2달 된 장관한테 그만두라? 이태원 이거 참사 말도 안 때 되는 얘기 친한계가 마세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 그냥 법무부 아니 장관. 그러니까 친한 게 없었어. 알겠습니다. 없었어. 네. 자, 근데 이게 엉뚱한 대로 또 불똥이 튀고 있죠. 네. 네. 이 나경원 의원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화재 때문에 이 무비자 입국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번 화재랑 그 중국인 관광객 들어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게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라고 이미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뭐 단순히 출입국 관리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입국 이후에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뭐 체류, 이동, 동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불법 뭐 취업이라도 하면 그거 뭐 다 신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입국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음모론 보니까 일부러 불낸 걸로 그러니까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맞춰서 일부러 불낸 거까지 음모론이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당연히 아니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말 좀 하세요 같은 근데 당이면 이거는 좀.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지점은 있는 게 우리가 해외에 입국할 때 보면은 거기 어디서 머무는지 꼭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무비자 입국할 때 이 시스템 마비로 그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국가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오사카 거기 박람회 갔다 오는데 거기 어디에서 머무는지 쓰고 들어가기 보통 뭐 그런 쓰죠. 예. 그거 다 써요 외국인들은. 예. 근데 그게 지금 마비돼 가지고 그걸 수집을 못 한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아니 예전에 광우병 때 생각해 보세요. 광우병 걸릴 위험성이 또 있다고 멀리 간다, 얼마나 또 멀리 그랬습니까? 가, 또 네. 멀리 그러니까 가.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왜 이렇게 것들은 맨날 멀리 가요? 아니, 광우병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왜 그래요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사실관계는 나 대꾸도 안 할래. 사실관계를 너무 잡아야 되는 게 웃겨. 뭐냐면 그거 쓰시는 것과 지금 불난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 다만 그게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 저도 외국에 단체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가고 해요. 근데 외국에 제가 갔을 때 똑같이 야 너 안전 때문에 너네 못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지칭하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 지금 가뜩이나 미국과 이런 협상 문제에서 중국 때문에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네.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뭐 스파이가 들어오더라도 비자 무비자 때라 들어오고 비자 받아야 되면 못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아니 뭐 스파이가 들어오는데 무슨 야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네. 이렇게는 안 할 거야.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뭐 이러진. 아우 진짜 그런 말 대꾸도 하지 마세요. 좀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바이벌 얘기를 또 꺼냈네요. 아무튼 빨리 복구가 되어야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다뤘는데 보석 신문은 오후에 있어가지고 전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있던 그 보석 신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아주 입을 열고 또 18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란 재판에 왜 출석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이 듭니다. 서바이벌이란 말을 직접 쓴 거죠? 서바이브라고 했습니다. 서바이브. 네. 아. 서바이브 생존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짧은 하면서 영어를 잘하셔 보면. 네, 제가 주 4회 5회 재판도 받아야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가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변호사도 만날 일이 많은데 접견 시간에 제한도 있고 하니까 나 좀 풀어주면 보석해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 재판에 협조하겠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뭐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법원 가게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판사가 그럼 보석 안 해주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미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네. 이거는 일종의 협박으로 들려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석 안 해주면 협조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자신이 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서바이브라는 영어 단어를 쓴 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리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 이런 진짜 살기가 어렵다. 예. 난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다름없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너무 과장한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영어 단어를 선택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뭐 일 터지면 너네가 다 책임질 거야? 라는 저는 그런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있어서 사법체계가 이거에 물러나선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전례로 봐주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계신 것도 어느 정도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해줘야 된다? 사법부에 대해서 협조는 안 하면서 야, 나 풀어주면 잘할게. 이런 거에 협상은 있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 테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테러범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잖아요. 절대 협상 안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법부도 권위를 세우려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현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재소자들에 비하자면. 그럼요. 네. 아니 보통의 재소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차장 가면 주차장 한 칸에 성인 남자 5명 잔다니까요. 예. 그 5명 자는 방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뚱뚱한 사람 들어오잖아요. 나머지 4명 죽어나요. 칼잠 자야 돼요. 살 뺐잖아요. 뺀 게 그건가? 자, 근데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네. 이 부분에서 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가 예.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판부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인식과 좀 다른 지점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이 끌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드러낸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끌리는 게 내가 싫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드러낸 거고. 근데 사실 직위원 판사도 증인 신문을 하는 이유는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신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가 조금 사실 우리 당에서 요즘 약간 의심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그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만들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석방됩니다. 내란 재판 특별부 만들면 왜 그러냐면 1월 중순이 구속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 1심 선고가 안 나오면 석방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은요, 그 만들어서 추천위원회 꾸려서 재판부 만들고 첫 재판 열고 그 다음에 공판을 갱신해야 돼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1, 12월에 시작한다고 치면 1월 중순에 판결을 낸다? 재판부 바꿔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구속 취소 가지고 직위원 판사 맨날 뭐라 하지만 솔직히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구속 취소돼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었냐 손해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손해라는 말이 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를 굉장히 만들면 재밌어요, 이게. 오히려 윤석열이 석방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예 차라리 지금 적극 협조를 해갖고 내란 재판부를 아니 만들.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그렇게 누가 말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자기들은 할 만큼 해놓고 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하게 해놓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법 때문에 석방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법원을 비난하겠죠. 근데 법 때문에 석방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중순부터 또 나와서 다니시면서 이제 네.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매우 욕 먹을 텐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익을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속 취소 이후에. 저 말 다 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가지고 시간 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재판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하급 장교들까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그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막 다 진술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장교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의 과거의 발언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 뜨거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느끼기에도 야 진짜 이건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할 그런 진술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도 듣기 하시더라고요. 싫어서. 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민주당이 뭐 고도화로 무슨 지방선거에 이용한다. 제발 좀 그런 음모론 좀 그만하세요. 아 왜 그렇게 그 보수 정당이 안 하던 것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네 대통령이 그 이제 어쨌든 그 내란 재판 이 재판 출석할 때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출석할 때 좀 어쨌든 수척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잖아요. 네. 살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 염색도 못 해가지고 뭐 흰머리도 보이고 좀 자세도 좀 구부정해진 것 같고 했는데 이걸 보고 그 이제 전한길 씨가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논평 안 들을 거예요. 그냥 네. 그림만 보려고. 네. 저 영상 보면서 왜 오열을 저래?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보수주의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다. 같은 아니, 전한길 남자로서. 씨가 눈물이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네. 되게 여린가 봐요. 아, 저 마음이 F야, 여린 F. 문제가 아닌데. 아니, 왜 저래요 미인증 패널 저거? 저렇게 울 네. 일이냐고. 지금 네. 우리는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냥. 아 저분을요? 아니면 저 눈물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가정들이요. 그냥 야, 가정들이. 뭘 극복한다는 거야? 논평 안 들어요. 안 들어. 아, 안 들어요? 아무튼 네, 그랬고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내란 재판 있었는데 역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했어요. 오늘은 뭐라 그랬냐면 지난 재판 이후에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석 신문을 했으니까 재판부가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과를 뭐 쉽지 않겠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상당히 허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보석 신청을 하는 거는요 재판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네네. 척도가 보석 신청입니다. 에헤. 예를 들어서 바로 기각을 해버리면 재판부가 이런 나쁜 놈,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쭉 묵혀두다가 이것을 선고하기 전에 기각해버리고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얘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좀 구치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조금 그러니까 좀 고생 좀 시킨 다음에 네. 집행유예로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윤석열의 개념 없는 이 뭐 1.8평에서 서바이를 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 가지고 그냥 재판부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 재판장께서 본인은 또 역으로 왠지 좀 보석을 인용해 줄 것처럼 보이면서 윤석열이 재판에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아, 심리전을 한다? 심리전.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기각해가지고 넌 끝났어 임마 이걸 딱 보여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기각 될 겁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뭐 됐습니다. 아니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재판부에 호소를 해도 모자를 파네. 네. 재판부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 저는 보석은 절대 받아줘는 안 된다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조금 염치가 없다. 아, 그럼요. 그런 다음 느낌이 뉴스 조금 훅훅 넘어가 듭니다. 볼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상은 됐던 일인데. 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될 전망인데 국회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안 의견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원래 불출석 사유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네. 이렇게 청문회에 못 나온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나갑니다라고 못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번 청문회에 대한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상관은 내용이 없어요. 뭘 보내든. 뭐 논평 들어볼게요. 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재판부 합의 과정에 비공개 원칙이 있는 법원 조직법 등을 위반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건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법률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서를 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률 취지에 만약에 반한다. 내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법률에 반한다. 네. 이런 이유로 맞습니다. 나는 못 가겠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의견서나 뭐 사유서나 비슷한 거야 아니면 좀 두 개의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정치권에서는 꽤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이제 사유서라는 거는 네. 쉽게 말해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격하게 이 갑과 을의 관계인 거죠. 이제 조금 더 나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네. 이렇게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사유서가 거기 사유서. 의견서라는 것은 네.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네가 나오라고 하든 말든 그것은 너의 말이고 나가든지 말든지는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아. 라는 개념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학교 조퇴할 때 조퇴 사유서 뭐 이런 거 쓰는데 네. 조퇴 의견서를 쓸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뭐 혼나죠. 옛날 같았으면 이제 네. 선생님한테 맞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박지원 의원도 이제 오만 방자하다는 표현이 네. 저는 딱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장 검증을 가야 되겠다. 네. 가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로그 기록도 한번 봐보고 아. 얼마나 재판 기록을 봤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고 나면은 또 어떤 증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다 보면 그럼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죠. 우리 피감 기관이니까 갈 수 있어요. 현장을. 네. 네. 그래서 간단해요. 뭐 국토위에서 네. 코레일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현장 검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가가지고. 국회법에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자료 요구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성역이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딱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는 못하게끔 국회법에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가서 현장 검증하신다는 거 가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 제대로 받느냐를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법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삼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걸 내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거 가지고 여당이 또 가서 야 이거 어떻게 검사하는지 해봐. 너 무슨 의견 냈는지 너 무슨 의견 다 해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 진짜로 너무 심한 정도라고 보고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빨리 판결을 내렸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며칠 뒤에 내겠다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 거다 해서는 안 되다. 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이렇게 당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얼마나 했습니까? 다들 빨리 좋게 나오는 줄 알고 대법전에 해주는 줄 알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 이거 사법부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맞습니다. 예. 사실 네.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와 잘됐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률관 출신들은 지적할 부분은 많이 지적했고 저도 그런 발언을 분명히 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검증이 뭐 대법원 흔든다? 뭐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과가 끝난 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국회가 원래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시스템이나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하는 게 국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하는 주장인 것이고 우리의 주장은 네. 아니 어떻게 그동안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평균 이거 상고심을 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 900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9일 만에 100분의 1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아니야, 살펴볼 수 이거는 없어요.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대변인께 살펴볼 좀 수 드리고 없어요. 싶은 말씀이 네. 문영배 전 재판관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분들은 헌법을 좀 보셔야 돼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영배 전 재판관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라고. 그게 뭐 헌법을 우리 보고 다시 한 좀 거예요? 보라고. 우리 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네.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 지금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잘 얘기를 하셨지만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관여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 그게 국회법에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서 보겠다라는 게 사실상 압력을 넣겠다는 거죠.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서겠다는 건데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도 계속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기일 추정 풀어야 돼요. 기일 잡으면 돼요. 네? 이재명 잡아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기일을 네. 잡는 겁니다. 아, 잡아보세요. 그걸 왜 그거를 난리 날 지금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사법부가 이게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공화의 원리라는 건요. 각각의 권력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권력들이 과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자제를 하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려고 청문회에 부르고 민주당이 대법원에 가서 망신 주려는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이런 행태는 바로 그 자제를 넘어선 거예요. 저는 사법부가 저는 기일 추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기일 추정을 했을 때 최소한은 그냥 저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바로 권력의 자제다. 사법부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안 쓴 거예요. 이게 일종의 권력의 자제라고. 그게 공화의 원리예요. 그게 민주공화국의
민주당은 계속 민주만 강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여기서 있는 공화의 원리, 공화의 정신이 뭐냐면 이 권력의 자제예요.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을 해서 권력을 폭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막아섰던 네네. 겁니다. 그러한 폭주를 입법부가 또 한다면 그럼 사법부도 폭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제?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자제했었어야죠. 그때 더 이상 대법으로 파기환송까지 안 가도록 그때 자제를 했었어야죠. 그때 왜 자제 안 했어요? 그때는 왜 폭주했냐? 왜 그때부터 폭주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민주당한테 그때 좋아하지 않았냐는데 그러면 그때 왜 국민의힘은 빠르다라고 왜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자꾸 자제 얘기하는데 저는 견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와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견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정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항의하지 않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지자와 저희가 믿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그게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신뢰도 조사 보셨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저도 자, 우리 이거는 김성열 네, 저 수석한테 좀 여론조사로 드릴게요. 이야기하실 건 정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을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들 내란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헌법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려는 민주당이 하시는 것 자체가 헌법의 위배 사항이에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독립적인 생각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사후 검증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법관이 앞으로 양심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헌법을 개정을 하세요. 헌법을 개정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헌법 개정할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내고 하시고 법관이 내린 어떤 판단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절차? 그걸 가지고 입법부에서 저렇게 들어가는 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치주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네. 우리가 저도 이제 법대 다니고 법률가로 일하고 하면서 하지만 네. 모든 판결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무력이 행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총칼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치주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요. 어쨌든 3심까지 했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냥 모두 받아들이자, 용납하자,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지금 깨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차분하게. 아까 이제 제가 고법에서 무죄 받았을 때 더 이상의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절차를 진행한 것도 잘못됐다. 거기서부터 멈춰야 된다라고 했고 이미 또 5월 15일 날 공식 선거운동,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이 자체가 헌법 116조가 나와 있는 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 민주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법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서 뒤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판결을 9일 만에 한 걸 가지고 네. 아니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나의 인생이 걸린 내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늦게 했으면서 그리고 그 이재명 재판 봐보니까 그 대법관들이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것을 뭐 마치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내 자료도 안 네. 봤다는 거 아니라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데 절차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죄 확정이 빠르게 됐으면 네. 그때도 지금처럼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래서 저희가 네.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제가 그래서 앞서도 말했잖아요. 네. 그때 무죄 환송하고 다시 기일을 빨리 잡는다고 하니까 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좋아했고 네. 저도 좋아했었어요. 사실. 무죄로 만약에 이렇게 네. 9일 만에 판결 내렸다고 네. 치면 지금 문제 삼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멈췄어야죠, 그냥. 멈췄어야죠. 자, 이거는- 왜냐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 말이 저희는 네. 설득력이 있냐면 예. 저희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기환송까지 안 가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절차가 뭐 있어요? 조법원 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탄핵 절차를 추진을 하세요. 예, 하시자 탄핵을 잘하시잖아요. 해라. 잘하셨잖아요. 여태껏 탄핵 몇 번 그래서 하셨어요. 일부 저희 당에서는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법률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그쪽에 율사 출신들도 잘 아세요. 정치적으로 풀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권 분립을 흔드는 내용은요. 분명히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탄핵 추진을 하시고 그걸 보셔요. 그걸 가지고 여론 재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장 검증 가가지고 요 말씀까지만 예, 드릴게요. 또 어떤 네. 미흡함이 발견될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탄핵을 하고 싶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건 이제 현실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건들을 충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요건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대로 일단 조사를 내일 해보고. 청문회는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네네네.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뭐 다른 판사들도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도 안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들도 이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파기환송 결정할 때 이 대통령에게 무죄 취지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 이용구 두 대법관도 이 청문회는 못 나간다. 못 나가죠. 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귀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불렀는데 뭐 안 나간다. 아무튼 법관들이 다 안 나가겠다고 해서 내일 청문회는 뭐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뭐 현장 검증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사법부가 오만 방자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법개혁 법안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법원 숫자 늘리는 법안도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소식도 좀 지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되겠습니다. 내일 이제 청문회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또 현장 검증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나름대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숙 이제 전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아직 아니죠. 아직은 네. 위원장이라고 위원장이에요? 호칭을 부르겠습니다. 네. 이 방송미디어통신법이 통과되면서 이 방통위가 폐지가 되고 17년 만에 없어지고 방미특위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나를 사형 숙청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치즈가 맞지 그 않죠. 구멍이 많다 뭐 이런 네. 이제 비유로 치즈범. 근데 치즈가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단어가 사실 적절한 단어가 또 딴 거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치즈는 구멍이 잘 없죠. 그렇기도 하죠. 예. 그 통과젤이 나오는 치즈만 좀 그 치즈가 구멍이 있고 숭숭. 네, 치즈 종류가 좀 있어서. 이분은 외국 치즈 드시니까. 좋은 거 드셔서. 예. 아 이것도 고발당할라 추정입니다. 예. 여튼 뭐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헌법소원 네. 뭐 가처분 등등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뭘 근거로 헌법소원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제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방통위를 이제 없애고 방미특위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조직에는 당연히 기능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유료 방송 같은 것도 다룰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 뽑는 것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이제 몇 가지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 조항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통위 산하의 공무원들은 방미특위로 약간 당연직 승계처럼 이어서 업무를 보게 된다. 단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자기만 잘랐다. 자기만 표적으로 잘랐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현재 방통위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수 위원장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나 하나를 타겟 삼아서 자르려는 숙청시키려는 법안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제 현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헌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제외하고서는 신분을 이제 보장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위배된다라는 게 이진숙의 주장이고 네. 그렇지 않다. 충분히 조직 개편이나 법률로서도 공무원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 헌법소원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처분적 법률 또는 위인설법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있습니다. 위인설법?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위인설법이라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법을 만드는 걸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지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 방통위가 방통미디어위원회로 바뀌면서 역할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반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문제고 거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건데 네. 사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면직되는 이러한 것도 관심이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방통위원회를 방통미디어위원회로 만들어서 뉴미디어 부분까지 사실 어찌 보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감독을 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어쨌든 뉴미디어 부분도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관리를. 네, 뭐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민주당은 이제 각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하. 왜냐하면 요건이 안 맞아요. 직접성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부 조직법 때문에 이진숙 이분이 뭐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데 뭘 침해당했다는 건지 저는 제대로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뭐 본인 주장은 본인 임기가 주장이에요. 뭐 예. 보장된 근데 이제 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줄어들었다. 게 공무도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 없던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이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부로 나눠져 있던 재경부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의 기재부로 합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유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잘 하나에서 예.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그뭐 지위를 잃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그때 헌법수업 했어야겠네요. 그리고 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면 여가부 장관 된 사람도 다 그러면 헌법수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에 따져 보면 사실 이제 뭐 이진숙 이분은 본인이 지방선거 나가시는데 뭐 몸값 키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네. 법상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진숙 저희는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있다. 아, 제발 좀 이진숙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만 돼도 네.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저기 한데 이번엔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그런 거죠. 딱 한 명이라는 게 네, 네. 너무나 타겟팅이 확실해서 근데 이제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서 썰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당내 나중에 다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비대위원장?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 장동혁도 있어서 약하다. 약하다. 이진숙으로 예.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방통위원장으로 계속 모시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또 키워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하는지 이거 진짜.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꾸 응해주니까 점점 더 책임만 키워주고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사실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개혁신당 좋을 거잖아. 왜요? 왜 우리가 아니 이게 제 개인적인 개혁신당 생각입니다만. 왜 좋아요? 아니 이진숙이 만약에 우린 빵도 안 좋아하는데 왜?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겠어요? 세석 있는 개혁신당을 바라보겠어요? 아 그래요? 왜? 저희한테 이게 이익이 좀 옵니까?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럼 제가 사실 우리한테 엎드려 절해야 될 상황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안 돼서야 말이야. 자 계산이 안 돼서. 그리고 검찰청 드디어 네. 70 몇 년 만이요? 8년 만. 78년 만에. 근데 약간 이 정부 들어서 헌법 소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어쨌든 검찰청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긴 뒀지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를 두고 그 역대 법무장관과 이 검찰총장들이 모여 있는 그 검찰 뭐 동호회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우리도 헌법 소원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도 헌법소원 내고 네. 헌법재판소가 또 바빠지겠네. 헌법재판관 늘려야 되나? 그렇게 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제기하는데 네. 그 근거 같은 게 또 뭐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뭐 침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영장 청구권 부분은 지난번에 검소한박 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이미 한번 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헌법 89조에 있는 이제 검찰총장 임명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검찰총장이 사라지는데 그럼 뭐 공소처장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그냥 임명해도 되나?
왜냐하면 헌법에 없어지잖아요. 검찰총장 대신 이제 공소처장이 바뀌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딱히 그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슨 답을 못 내요?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아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면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다투면은 다투어질 수가 있는 네.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정치권이 나눠져서 그렇지 나눠지기 전에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니고 할 때 요즘 뭐 이거 전혀 위헌사항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교수님들도 제가 법대 다닐 때 그분들한테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직업들은 폐지할 수 없다.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한.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변호사도 폐지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가 폐지가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폐지할 수가 없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도 헌법에 있는 직함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검토를 했다가 위헌 의견이 나오면서 포기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시도를 한 거라서 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정리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근데 변호사를 예. 지금 이제 자격시험을 이렇게 보지만 헌법상 그게 정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지.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법무사도 변호인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꿀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법률 개정 사안인 거죠. 그죠. 자격에 네, 그런 대한 거죠. 거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거 검찰총장은 고유명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하. 예, 이쪽 법률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실 때 검찰총장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경우에 충분한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정치적인 주장을 떠나서 충분히 전문가들끼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속도를 좀 늦춰서 확실하게 가자라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헌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나서 가도 늦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아니, 이제 잠깐만, 이만할게요. 이것만 공소처라고 해놓고 검찰총장이라고 했으면 이걸 했지를-했겠죠. 그렇죠. 예, 예. 네네. 공소처의 수장을 네. 검찰총장이라 했으면 했지는 근데 했을 검찰이란 말을 네. 빼고 싶은 거야. 저희도 정치적인 그런 것 이동 같아요. 거지. 내부에서 저도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괜히 이 법적 다툼 소지 없애기 위해서 공소청장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이 법적인 주장들이 이제 뭐 고려대 그 차진하 교수 그분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이 고유 명사라고 말하고 또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장들 공공기관장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헌법기관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해서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 그냥 법률기관일 뿐이다라고 네.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일이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검찰을 왜 폐지해야 되는가 본질의 문제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명칭을 가지고 아니 경찰을 왜 지금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까? 6년 전만 하더라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자고 할 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럼 6년 전에는 그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야 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2년 얼마 전에도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2년 구형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검찰의 기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적인 검찰을 없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말이 바뀌냐고.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뭐 검수한박 합의해준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초지일간 이걸 반대했던 입장에서 좀 아니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본인은 그때 당시 뭐 별로 죄송하지만 직책 없었지만 그 사람부터 원내대표였어요. 변협에서 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 자, 당의 그만.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러면 주장했던 이걸 것을. 합시다. 자, 근데 네. 문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워낙 다른 방송 가서도 뭐 백분 토론 같은 데 가서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더 하긴 그렇고 그냥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군을 해체하고 안보를 다 경찰한테만 맡기자 그러면 나라는 다음날 망해요.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검찰은 전체 검찰에서 몇 %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검찰들은 민생을 책임지고 치안을 책임져 왔어요. 90% 이상이. 근데 그 일부의 검찰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 검찰을 폐지해가지고 경찰에다만 다 맡기자는 건 일부 정치 군인이 있으니까 군을 해체해서 경찰한테 국방을 다 맡기자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고쳤을 생각을 해야죠. 고쳤을 생각을.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긴 봐요. 예, 다만 우리가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선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단을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정당성을 더 확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단이 썩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보세요? 너무 급해요. 급하다? 예, 충분히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석 전에 하겠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국민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에서 공약 거시고 가시는 거지. 아니, 골격을 그렇게 한 거고 세부적인 지침은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고 자꾸 정치군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회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보수 정권 김영삼 정권 때. 하나회를 없앴다고 아, 얘기할게요. 없앴냐고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네. 계속 듣고 있었어. 그리고 아니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대표적인 검찰의 그 정치 검찰이 됐던 뭐 검찰의 폐해가 김건희예요. 그때 무슨 얘기 했어요? 아니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명품백 받았는데 그때 청탁한 사람이 나 청탁하면서 이거 명품백 줬어요라고 하는데 검찰이 어땠어요? 너는 청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혐의 처벌이 해버렸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이거 그때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 주가 조작을 했어. 처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주가 우리가. 조작했어요. 기소해야 자,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주가 조작도 전문가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기소할 수가 없대. 근데 전문가도 아닌데 20억 법니까? 제 주변에 전문가도 2천만 원도 벌기 힘들어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소 안 하고 묻을 때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기소도 안 하고 기소 안 하니까 재판도 안 받고 재판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중수청이 됐든 아니면 뭐 국수본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죠. 왜? 완벽한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덜 일어날 1년 것이다. 동안 네. 이제 국민의힘도 어쨌든 간에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폐지됐으니까 네. 그렇게 걱정되면은 1년 동안에 좀 머리 국민의힘 맞대고 폐지는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같이.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정말 기득권화됐어요. 정말 정치 고관여층만을 위한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폐지시키려는 보안 수사권으로 누가 구해졌냐?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그 피해 받은 여성이 구해졌고요. 그리고 세모녀 자살 사건에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해졌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 이 사람들 지켜주던 조직을 해체시킨 거예요. 민주당은 그 사람들의 손을 놔버린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네, 맞아요. 그분도 부산의 돌려차기 계속 얘기하는 거 알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해결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 그 외에도 정치적인 네. 기술이 쭉 많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근데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리 좀 맞대고 이 법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도록 네. 좀 도와주세요. 이거 형님한테 아니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닌 게 그거 김건희 잘못됐다고 얘기하다 지금 미인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뭐라 그러지 마.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 아, 미안해.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어쨌든 추후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잘 안 보여요.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외투쟁도 하고 있는데 네. 뭐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아는 바가 장애투쟁 잘 사람 좀 많이 왔어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기가 경찰 찹니다. 추산으로 한 10,000명 왔다고 하는데 이제 어제 그 불꽃 축제 한 100만 명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장동혁 대표의 워딩은 더 네. 세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네. 뭐 이재명 독재, 뭐 정권, 타도 탈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머릿속 복잡할 거예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제 거리로 일단 나가긴 했는데 네. 다시 들어오기도 좀 애매하고. 아유, 저 바람 쌀쌀해졌던데 큰일 났습니다. 아직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근데 네. 박상수 대변인 가셨어요? 저는 이제 예, 아니로 빨리만 다른 걸로 대답해. 하죠. 딴데 다른 가지 걸로. 말고, 뭐. 다른 걸로 바지락이라도 캐라 그래서 저 모란시장 가서 이제 외치고 뭐 오케이. 그런 거 하죠. 그럼 한동훈 따로. 전 대표 갔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거제에서 민심 경청 로드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당 사람들도 안 오는데. 그렇지. 아니 어쨌든 이게 당의 그래도 주요 인사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직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사람들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장 한 250명 될 거 아닙니까? 원내든 원내든. 네, 네. 예.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이 100명씩만 데려와도 몇 명입니까? 근데 뭐 경찰 뭐 몇만요? 아유, 제가 봐서 한 5천 명 온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제가 잡아준 건데 그래서 빨리 그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하여튼 국민의힘 잘 안 된다. 그런 얘기 정도 쉽지 않다. 전해드리고요. 예. 어설프다. 네, 끝으로 저 한강버스가 탑승 중단했어요. 저 아직 못 타봤는데. 출퇴근길 교통 혁신. 네, 한강 아까 버스가. 저기 기자님 안 오시니까 네. 여기 댓글에 한강버스 타고 오시는 제가 깜짝 놀랐어. 고장이 잘 나. 아니 고장 나고 막 화장실 막히고 또 팔당 댐에서 뭐 방류량 증가한다니까 또 뭐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정식 운항 한 열흘 만에 일단 한 달간 그 저기 뭐냐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서 일반 탑승 승객은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정식 운행 전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운항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문제점을 먼저 이렇게 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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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너무 조롱만 하기보다는 이번에 잘 정비를 해서 네. 이게 뭐 은폐하고 사고가 날 때까지 했으면 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운행적인 결함도 있지만 네. 사실 이 한강 버스의 선체와 관련된 제작 가격에 대한 아하. 어떤 지적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서울시의원 한 명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 척당 30억이었는데 갑자기 한 척당 50억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된 선체를 제작한 회사도 한 3군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3군데의 제작 단가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예산이 벌써 뭐 한 200 이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한 회사에다가는 뭐 210억 들어가고 뭐 50억 들어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서울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네네네. 이게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잘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런 거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어서 수상택시라든가 한강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실패 사항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미련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그래요. 버리는 안 됐다 용기.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 더 이상 매몰 비용 들기 전에 다른 걸로 좀 하시고 근데 하셔도 벌써 좋을 것 매몰 같아요. 비용이 보세요. 이 선체 이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이거 몇백억짜리 가지고 끝에서 끝에까지 2시간 7분 걸린다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어떤 회사원이 2시간 동안 배 타고 출근합니까? 근데 낭만 이게 있잖아. 근데 이게 낭만. 오세훈 시장의 편을 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낭만 버스로 그 바꾸던지 이런 거를 시도를 해서 그 다음번에라도 네. 뭔가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몰 비용으로 쓰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비용이라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좋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데 말이죠. 야근 스마트폰 갱년기 등으로 수면 리듬이 깨지신 분들께 네. 벨나잇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죠. 벨나잇. 네. 요것도 과체 가공품으로 승인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적포도에서 추출한 미국산 프리미엄 멜라토닌. 거기에다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멜라토닌에 테아닌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 4종 그리고 대나무 수액. 네. 수액이죠. 수액 있죠. 감태 추출물 샤프란. 요거 섬유유연제 아닙니다. 나 섬유유연제 제목이 들어와서 꽃 샤프란. 그러시구나. 요거까지 알았습니다. 넣어서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 드시면 스르르 나도 모르게 잠이 슬슬 잘 옵니다. 저 어젯밤에 벨라인 먹고 못 올 뻔했습니다. 너무 잘 잤구나. 네. 얼굴 뻐사시한 거 보세요. 아유, 꿀잠이죠? 네, 꿀잠입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를 위해서 왕창 다드림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더보기 전용 링크로 구매하실 때 2+1 증정해드리고요. 또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적어주시면 추가 일주일 7일분 증정해 드립니다. 6개월치를 구매하시면 8% 추가 할인까지 해드리니까 어떻게 사시든 여러분의 혜택은 최대가 될 겁니다. 박상수 대변인께 좀 사셔가지고 지금 장외투쟁 잘 안 돼서 밤잠 못 이루시는 장동혁 대표한테 선물해 주세요. 장동혁 대표는 진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일 걱정될 거예요. 아예 초저녁부터 좀 먹이세요. 저녁 7시부터 잘 수 있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럼 많이 안타까워요. 목이 다 쉬셨어 보니까. 자, 그렇게 벨라잇으로 편한 잠,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들이 또 이어질 텐데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오시거든요. 네. 김진애 위원장과 함께 달라진 우리나라의 건축 요 이야기도 한번 건축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주택 관련된 또 이야기도 좀 해주실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